저는 클리블랜드라는 도시에 왔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 클리블랜드에 왔을 때 클리블랜드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클리블랜드 역 안에 클리블랜드를 소개하는 그 작은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 클리블랜드, 그러니까 클리블랜더, 페이머스 클리블랜더라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 그 한 페이지짜리 그 내용 안에 이 록펠러가 있더라고요. 록펠러. 그래서 내가 그래도 클리블랜드에 대해서 그 아는 거 하나를 추가했나 이렇게 싶었죠. 추가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록펠러가 그 여기서 록펠러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예요. J.D. 록펠러. 여기 사람들은 락펠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여기 출신은 아니에요. 난 데는 여기가 아니지만 클리블랜드가 아니지만 여기서 그 사업 성공을 이루었고 또 여기 묻혔어요. 그러니까 페이머스 클리블랜더 그 안에 들어갈 만하죠.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 클리블랜더, 록펠러 이렇게 하니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이 파편적 지식들이 이렇게 엮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마도 그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한 분 딱 꼽으라면 록펠러예요. 지금도 부자들 많은데, 그런데 이 기준을 그 나라에,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나라의 그 총 생산량, GDP라고 하죠. 예전엔 GNP라 그랬는데 요즘은 GDP라고 해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에서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국민 총 생산량이 아니라 국가 총 생산량이죠. 그거로 따질 때 이 록펠러라는 이 거부는 그 미국의 GDP의 적게는 1.5%, 많게는 2%까지 차지했던 어마무시한 거부였어요. 지금 뭐 현존하는 그 최고의 거부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국 GDP의 1% 차지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내 록펠러는 1.5%에서 2%까지 차지했던 엄청난 그 거부죠. 그러니까 인류사 최고의 거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미국에는 그 거부를 타는 왕들이 많아요. 초기에는, 미국 건국 초기에는 무슨 뭐 모피왕, 또 무슨 모카왕, 또 뭐 고래잡이 포경왕, 뭐 이런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건 이제 좀 정말로 그 베리 올드 할 때의 얘기고, 그 이후에 좀 더 산업화가 시작되고 요럴 때, 산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에 그 최초의 그 왕은 철도왕 벤더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 이 록펠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지금 클리블랜드에서 조금 그 서쪽으로 가면 그 디트로이트가 있거든요.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 그 디트로이트의 그 거부가 헨리 포드죠. 자동차왕. 그리고 여기 저 클리블랜드에서 좀 동쪽으로 좀 이렇게 좀 가면 그 피츠버그가 있어요. 그 피츠버그에 그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죠. 그런데 그 지금 제가 요렇게 차례대로 시카고에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갈 때, 거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디트로이트가 있고요. 또 중간에 그 제가 지금 있는 클리블랜드가 있고요. 또 동쪽으로 좀 가면 또 피츠버그가 있는데, 요 지대를 러스트 벨트라고 해요. 러스트 벨트. 러스트. 쇠의 녹이죠. 러스트. 좀 안 좋은 말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번창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왕들이 있었잖아요. 헨리 포드 자동차 왕. 그다음에 여기 석유왕 록펠러.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오른쪽으로 아니 동쪽으로 더 가면 거기 이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근데 여기 요 일대가 그 좀 쇠락했다는 거죠. 철에 녹슬듯이.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자동차 공업 이런 거 쇠락하고 또 중공업 뭐 이런 거 쇠락하고 뭐 그런 그 러스트벨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러스트벨트에서 지금 그 미국 남부 쪽 썬벨트 쪽으로 이 미국의 그 생산 차원에서의 어떤 그 기지가 그 벨트가 바뀌었는데, 근데 그 러스트벨트의 그 가운데 클리블랜드 여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록펠러인데, 이 록펠러는 뭐 쇠락하진 않았어요. 사실 록펠러는 석유왕으로서의 이 지역이 좀 쇠락은 했어요. 그 러스트벨트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무지막지한 어마무시한 그 부를 이루었던 록펠러는 그 아직도 생생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클리블랜드 제가 이제 내일 새벽 출발하거든요. 워싱턴 DC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 하루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어딜 갈까? 딱 꼽은 데가 바로 록펠러의 그 묘지예요. 세미트리. 여기 그 세미트리 이름이 레이크 뷰 세미트리예요. 그 제가 있던 그 유클리드 1900번 유클리드 1900번 그 거기 제 숙소였는데, 아파트형 숙소였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 타니까 딱 여기 도착하네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 찾아왔어요. 록펠러 그 텀이라 그러나요? 우리로는 묘지. 록펠러. 근데 여긴 특징이 이렇게 이 록펠러의 묘지는 아주 소박하죠. 요거예요. 록펠러의 그 묘지는 아주 작아요. 이렇게 묻혔다는 거죠, 이게. 존 데이비슨 록펠러. 1839년에 나셔가지고 193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신 거예요. 97세,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요 묘지는 이렇게 소박하다. 참. 근데 요 옆에 분들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로라 스펠만 록펠러. 근데 그 록펠러랑 이 출생연도가 같아요. 1839년이에요. 그리고 여기 엘자 데이비슨 록펠러. 이분은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 연령으로 따지면 엄마 같아요. 한
16살 정도 차이 나는데, 엘자 데이비슨 록펠러. 그래서 하지만 요 두 분 사이에 그 인류사 최고의 거부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이렇게 소박하게 묻혀 있네요. 이 클리블랜드에서. 그래서 묘지 자체는 소박하지만 여기 그 오벨리스크는 그래도 아주 웅장하네요. 자, 록펠러 아주 웅장해요. 쫙 솟았어요. 그 제가 여기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정문에서 여기 뭐 5시 반까지 문을 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운 좋게 제가 들어왔는데 그 여기서 가장 높은 그 이 탑 같아요. 여기서 뭐 요런 요런 탑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데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지금 보이진 않는데 여기 그 미국의 그 20대 대통령 그 제임스 가필드의 그 또 거기는 뭐 이런 오벨리스크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 궁전처럼 지어놨어요. 거기는 여기서 가장 그 유명한 여기서 가장 그 무덤은 그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그 무덤 겸 뭐 하여튼 성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제가 딱 갔는데 1분 있다가 문을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1분의 여유가 있어서 한번 들어갔다 나와봤는데 그 가필드 그 대통령의 그 초상화가 딱 있고 아주 그냥 뭐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네요. 가필드 그 대통령의 그 묘지는. 근데 록펠러 인류사 최대의 거부는 이렇게 소박하게 묻혀 있지만 이 두 분, 한 분은 로라 록펠러고 한 분은 엘리자 록펠러예요. 이 두 여인 사이에 한 분은 어머니인 것 같은데요. 한 분은 록펠러랑 출생 연도가 똑같아가지고 잘 가늠이 안 되네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소박하게 묻혀 있지만 이 오벨리스크는 여기 지금 세미트리 이름이 레이크 뷰 세미트리거든요. 그 이 세미트리에서 가장 높은 곳, 여기 지대 자체가 가장 높아요.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근데 제가 이 록펠러가 다들 또 어저께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락펠러라 그러지 않고 록펠러 그러네요. 예, 우리 발음으로는 그냥 록펠러죠. 록펠러. 제가 이제 이 저 클리블랜드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게 이게 이 클리블랜드 사람이었구나. 출생은 아마 이거 뉴욕에서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었죠.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저는 록펠러가 그 석유 왕이기 때문에 미국 남부 무슨 텍사스라든지 뉴멕시코라든지 뭐 요런데 여기서 그 석유 왕이 됐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화 자이언트 영화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자이언트 영화에 보면 제임스 딘이 그 석유 왕을 연기하잖아요. 제임스 딘이. 그리고 그 무대가 그 영화의 그 무대가 텍사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떤 이 석유왕이 되고 나서의 얘기더라고요. 나서의 얘기. 처음에 미국 대륙에서 이 석유업이 발달한 거는 요 일대예요. 클리블랜드, 펜실바니아 요 일대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펜실바니아에서 이제 유전이 발견되고 그걸 이제 그 정제하고 그걸 석유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이 클리블랜드에서의 그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거죠. 그래서 참 여기서 이제 엄청난 부를 이뤘는데 저는 이 록펠러가 이제 부를 이뤘는데 그 부를 이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 주니어
그러니까 록펠러 2세죠. 저는 록펠러 2세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게 있어요. 제 머릿속에. 응? 그게 이제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 머릿속에 있었던, 응? 그분이 훌륭해요. 록펠러의 그 아들이죠. 응? 그 외동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좀 몇 명 있었지만 4명인가 5명인가 있었지만 아들은 그 존 데이비슨 록펠러 주니어, 록펠러 2세. 그분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록펠러가 지금 록펠러가 된 거예요. 응?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제가 전공이 PR이거든요. 퍼블릭 릴레이션스. 홍보가 아니라, 널리 알리는 홍보가 아니라 공중 관계들이에요. 퍼블릭 릴레이션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뭐 광고 홍보학과를 나오고 또 광고 회사를 다녔지만,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저는 PR을 본격적으로 연구했어요. 논문을 많이 썼어요. PR 관련 논문을. 한 20여 편 가까이 썼어요. PR 관련 논문을. 그거 제 혼자 쓴 논문이죠. 그리고 무슨 통계 분석하는 논문도 아니고 제 머릿속 생각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들 중 하나가, PR 관련 논문들 중 하나가 PR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일까? PR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구일까? 이런 논문을 썼거든요. 제 머릿속 생각만으로 혼자서. 그래서 뭐 보통 그 제가 이제 한국사에서 그 인물들 중에서 찾았는데, 응? 그 이전에 제가 그 보통 PR의 아버지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PR 업계에서, 속칭 홍보 업계에서. 응? 그 중에 한 명이 아이비 리라는 사람이에요. 아이비 리. 응? 이름이 리 씨예요. 응? 아이비. 이름은, 퍼스트 네임은 아이비인데, 아이비 리. 이분이 이 PR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이 컨설팅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PR에 대해서. 응? 우리말로는 홍보에 대해서. 근데 엄밀히 따지면 공중관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응? 카운셀링을 했는데, 이 카운셀링 하기 이전에 이 록펠러, 응? 그 아들한테 했다는 거죠. 아들한테, 응? 록펠러 주니어한테, 2세한테. 근데 그 1세에 대한, 그 록펠러 1세에 대한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완전히 스크루지 영감이죠. 스크루지 영감.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응? 인색하고. 어? 그리고 이 존 데이비슨 록펠러 1세. 응? 이분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냉혹했던 사람이에요. 응?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제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응? 아버지가 굉장히 좀 바람도 많이 피고 그랬지만 아들 그 경제 교육관님은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이 장사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디, 격리 사원으로 일하다가 이 석유업을 하게 된 거죠. 응? 그 펜실바니아에서 그 유전이 터졌는데 이 록펠러는 안 거예요. 이걸 이걸 정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철도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 벤더빌트 때문에, 응? 코넬리우스 벤더빌트 때문에, 철도왕 벤더빌트 때문에 철도가 잘 이렇게 깔려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단판을 지은 거죠. 내가 이 철도를 잘 해가지고 더 싼 값에 내가 이 정제된 이 석유를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배달해 줄게. 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문어발식 경영을 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 아주 냉혹하고 아주 그냥 응? 아주 영특하게. 그러면서 아주 어떤 이 석유업에 대한 어떤 수직적 계열화를 이루었죠. 록펠러는 수직적 계열화, 문어발식으로. 그러면서 재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이미지가 좋을 리가 없어요. 록펠러에 대해서 돈만 많은, 응? 뭐 스쿠리지보다 훨씬 더 부자지만, 응? 하여튼 이게 스쿠리지 영감이다. 하지만 그 아들 록펠러 2세는 이 아이비리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잖아요. 응?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건데, 그럼 아이비리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그 당시에 이 록펠러 이쪽 가문은, 응? 록펠러 1세 어떤 그 콜로라도에 그 광산이 있었는데, 거기 그 광산에 그 사람들이 죽고 그래요. 응? 뭐 록펠러가 죽인 건 아니지만 죽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응? 그 광산의 어떤 거기 학살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 때예요. 응? 힘들 때 이 록펠러 2세한테 아이비리가 제안을 하죠. 이 PR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된다. PR을 해야 된다. 근데 단지 그 PR을 얍삽하게, 응? 이렇게 하지 말아라. 좀 더 진실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 해라. 그리고 좀 돈 좀 풀어라. 그래서 재단 만들고, 그래서 록펠러 재단 만들고, 록펠러 파운데이션 만들고, 그러면서 응? 이 록펠러의 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록펠러 가문의 잘못된 인식을 확 바꿔버리죠. 그것 때문이었는지 록펠러 1세,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다닐 때마다 길거 10센트를 줬대요. 10센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10센트 그러니까 잔뜩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10센트를 줬다는 거죠. 10센트씩. 지금 그 10센트가 우리 돈 10센트가 아니라 우리 지금 10센트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1달러도 아니고 10센트를 줬다는데, 그러니까 다임이죠. 원 다임이 그 당시 그 시세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적은 돈은 아니죠. 아주 뭐 푼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다닐 때마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죠. 막 주고.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구두쇠는 아니다. 뭐 그건 뭐 큰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큰 돈을 기부하고, 희사하고 이런 거예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그 거부를 쓰게끔 만드는 거죠. 아이비리가 이 록펠러 2세한테 제안해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 아무리 좋은 그 제안을 하더라도 그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잖아요. 이 클라이언트가 형편없으면 그 못 받아들이죠. 야, 우리가 뭐 사업가지, 우리가 무슨 뭐 자선 사업가냐? 우리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가야. 자선 사업가 아니야. 하지만 록펠러 2세는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록펠러의 그 이미지를 확 바꾸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바꾸고, 록펠러 가문에 대한 이미지도 바꾸고. 그것 때문에 이 록펠러 가문이 지금 록펠러 1세, 그 지금 2세, 그 주니어 3세, 4세, 5세, 6세까지 이어져요. 존 D 록펠러 6세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처럼 이렇게 뭐 그게 아니라, 이게 분산됐죠. 이 재산이 분산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그 장본인이 이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 그 큰 바위 얼굴에 새겨진 사우스 다코타인가 거기
거기에 그 새겨진 그 네 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시어도 루즈벨트.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 반독점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독점 그것 때문에 이 록펠러가 독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미국의 그 막대한 석유 사업의 95%를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했었던 록펠러예요. 독점이죠. 독점 중에서도 엄청난 독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규제한 거죠. 시어도 루즈벨트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록펠러의 가 세운 그 스탠다드 오일이죠. 회사 이름이 스탠다드 오일인데 이 스탠다드 오일이 여러 회사로 이제 분사가 되죠. 근데 웬걸요? 이 분사가 되고 나가지고 이 분사된 회사들의 그 주가가 더 뛰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더 많은 부를 이루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록펠러 2세 이후부터 록펠러의 회사의 가문은 그 분사되면서도 그냥 어떤 그 이익을 그냥 더 많은 이익을 내는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기부할 것이냐 그거를 철저하게 실행을 해요. 그 요즘 우리나라 말로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가문이 돼요. 록펠러는. 그래서 훌륭한 가문이 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 유명한 데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록펠러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 사진도 찍고 그 인사도 드리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아이빌이라는 이 PR에서 사실 하나의 교과서적인 인물이거든요. PR 교과서에서 뭐 PR의 아버지로 또 거론되는 그 인물이 있기는 해요. PR 아버지. 갑자기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렇죠. 좀 이따 제 이름 생각나면 그분은 그 PR의 아버지로 꼽히긴 하지만 그분 자서전이 있어요. 그 파더 오브 스핀이에요. 파더 오브 스핀. 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서전이 있는데 자서전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이분의 이거를 썼는데 그 평전을 썼죠. 인물전을 썼죠. 근데 그 인물전의 제목이 파더 오브 스핀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핀, 이 머리 굴리는 거죠. 이 굴리는 거. 스핀 매긴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당구 칠 때도 스핀을 매긴다 뭐. 이 굴리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PR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그 머리 굴리기의 아버지죠. 머리를 아주 빅싱크 큰 생각으로 굴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PR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게 됐는데. 아니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알았었는데 여러 개 생각하니까. 근데 이분은 에드워드 버네이즈예요.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그 PR의 아버지로 꼽히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그 PR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파더 오브 스핀이에요. 이분 그 인물전 제목대로. 근데 아주 그걸 잘했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분이 그 PR의 아버지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분은 PR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파더 오브 스핀이고 머리 굴리기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분이 그 아이빌이 록펠러한테 그 컨설팅을 했던 PR 카운셀링을 했던 이분보다 더 PR의 아버지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PR을 연구하고 교육했던 그런 입장에서 PR의 아버지는 에드워드 버네이즈보다 아이비리가 맞아요. 아이리비. 그 제가 제 논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아이비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즈보다 그 PR의 아버지로 그 인식이 되는 데 있어서 좀 처지냐? 그거는 말이죠. 응? 이 어떤 수명과 관계 있어요. 에드워드 버네이즈는 104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 내가 왜 PR의 아버지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홍보했어요. 응? 기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응? 응? 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이 아이비리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뇌종양으로 돌아가셨는데 57세인가 이때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1934년에 아이리비는 말년에 고생을 해요. 응? 이 록펠러라는 이 가문의 이미지를 좋게 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잖아요. 응? 록펠러 그 기업이 가문과 기업이 그 루드로 학살 사건, 탄광 루드로 학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재단을 만들도록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공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한 장본인이 아이빌인데 이 양반이 나중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냐면은 이 나치와 연결이 돼요. 이 나치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1933년에 집권을 하잖아요. 집권하고 나서 이 아이비리한테 미국의 그 어떤 그 PR 전문가가 있다. 이 프라파간다의 전문가다. 뭐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선전에 어떤 전문가가 미국에 있더라. 아이비리더라. 그래서 이 아이비리한테 이제 의뢰를 하죠. 그 의뢰를 해가지고 아이리비가 뭔가 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이 법원에 출석하고 정말로 그 전체주의 국가 거기 가가지고 네가 그렇게 그 히틀러한테 네가 나치한테 네가 뭐 컨설팅한 거 맞냐 뭐 이런 거에 연루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하여튼 34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나치가 집권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비리를 좀 이렇게 좀 변호하자면 아직 나치가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기 전이에요.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이란 말이죠. 34년. 나치 집권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졌던 이 지병도 악화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리비리가 더 오래 살았다면 2차 대전 이후까지 살았다면 더 고생했을 거예요. 응? 너 왜 그 나치 정권 초기에 그렇게 네가 거기에 거기에 그 돈 벌려고 거기 갔어 얍삽하게. 하지만 그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제가 아이비리를 변호하자면 그래요. 아직 나치가 그 흉악한 발톱과 손톱을 드러내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그냥 어떤 국가에서 불러가지고 응? 독일이라는 국가가 나를 부르더라. 그래서 내가 갔다. 뭐 그렇게 변호했는데 근데 참 그게 아이리비의 일생에 있어서 참 안 좋은 면이 되고 말았죠. 응? 반면에 에드워드 버네이즈는 이 아이비리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아이리비가 자기보다 또 뭐 PR의 아버지로 거론되는 거 이걸 못 봐가지고 거 아니에요. 이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그래서 이제 이 말년에 자기는 나치에서도 나를 갖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일을 줄라 그랬다. 니카라 거기서도 소모사 정권에서도 날 불러서 나 일하라 그러는데 그랬다. 또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 정권에서도 날 불러가지고 일하라 그랬는데 PR 카운셀링을 하라 그랬는데 나 안 했다. 또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간 탄핵된 닉슨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좀 PR에 대해서 카운셀링 해달라는 것도 나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딱 방울을 딱 치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리보다 정당했다.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선전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떤 역사적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이 에드워즈 버네이즈는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변호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즈보다 더 훌륭한 PR의 아버지로 거론될 만한 그 분이었는데, 이 말년에 이 나치 정권 초기에 집권하자마자 그때 이제 좀 연루가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PR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명예에 큰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이 되죠. 제가 그 록펠러 얘기하다가 아이비리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에드워드 버네이즈랑 연결되고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논문들 이런 거랑 연관이 돼가지고 좀 그 얘기가 이제 길어졌는데, 록펠러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인류사 최고의 거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무슨 왕으로 불려지길 원하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테크노 왕, 테크노 킹. 그래서 뭐 전기차 기술 그러고 이제 뭐 우주 화성에 뭐 살집을 마련한다는 뭐 이런 사업, 스페이스 X 이런 어떤 기술, 그 공중으로 뭐 달까지인지 어딘지 뭐 무슨 엘리베이터 뭐 그런 건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기술, 그 기술왕으로 불리길 원하죠. 기술왕으로. 그 앨런 머스크는 뭐 원래 출신이 미국 출신도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출신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고, 어떻게 캐나다에 이민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됐는데, 기술왕이 되고자 하는데, 지금 가장 돈이 많죠. 또 그 이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제 록펠러 다음에 이제 그 돈 많은 사람으로 늘 거론되잖아요. 하지만 그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기준이 뭐냐? 미국의 GDP, 미국의 총생산량으로 따질 때 깜이 안 되죠. 록펠러랑 비교할 수가 없죠. 록펠러는 적게는 1.5% GDP에, 뭐 미국 정부 예산에, 그게 아니라 미국 GDP, 미국 국가 총생산량의 1.5%에서 2.2%까지 차지했던 양반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부죠. 인류사 최대의 거부예요. 앞으로 이런 거부가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 제가 이 록펠러, 제가 이 록펠러 그 영전에 제가 그 글씨를 하나 써서 올렸어요. 이렇게. 록펠러 할아버지님, 록펠러 할아버지, 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 1세, 아들을 잘 두신 존 데이비슨 록펠러. 이 중간 이름이 데이비슨이잖아요. 데이비슨. 죄송합니다. 네. 존 데이비슨인데, 이거 할리 데이비슨의 그 데이비슨이랑 스펠링이 달라요. 할리 데이비슨에서 그 데이비슨은 DAVIDSON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록펠러의 미들네임 데이비슨은 그 D가 없죠. 중간에 D가 없죠. DAVISON이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할리 데이비슨이랑 다른 데이비슨이에요. 그래서 이 존 데이비슨 록펠러 할아버지님 정말로 인류사 최고의 부자이신데, 그 아들 그 주니어를 잘 두셔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2세, 3세, 4세, 5세, 6세까지 이렇게 쫙 이어져 오면서 그 어떤 정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그런 가문의 시조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자를 쓸 수 있는데요. 그 최고할 때 최자를 쓸 수 있는데요. 그 최고는 좀 가볍죠. 저는 그래서 태자를 썼어요. 큰데 큰 거에 점을 하나 더 딱 찍었어요. 점을 여기다 찍으면 이건 개견자인데 점을 여기다 쓰면 이게 클 때자예요. 그 정말로 우리 태초할 때 그 태초는 최초보다 더 근원적이잖아요. 최초보다 태초는 더 근원적이죠. 정말로 이 부를 이룬, 예? 이 지붕 아래 엄청난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차려놓은 게 부죠. 이게 웰스죠. 그 부자가 아니라 이 부호죠. 부호, 대부호. 인류사 최고의 이 부호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그 훌륭한 아들을 두어서 정말로 록펠러 가문을 이룬, 아직 록펠러 7세까지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록펠러 6세까지 이루어지면서 또 이 가문들이 이렇게 쫙 이게 재산이 이게 분산되면서 이런 어떤 노블리스 오브제, 어떤 가진 사람이 좀 더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이것들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록펠러 가문이 미국에서 훌륭하죠. 이렇게 오벨리스크 이렇게 그 주인이 되실만 합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그 록펠러 할 때 또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록펠러 하니까 그 록펠러의 아마 증손자일 거예요. 4세대죠. 그러니까 4세대. 저기서 실종이 됐어요. 파푸아 누기니. 이 양반이 탐험을 좋아했던 분 같은데 실종이 돼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원주민한테 하여튼 당한 거 아닌가. 식인 원주민한테. 하여튼 그런 가족사를, 가문사를 가진 록펠러 가문이지만, 그런 아픈 그 가문의 역사가 있는 록펠러 가문이지만, 하여튼 이 시대에 정말로 모범적인 가문으로 7세, 8세, 9세, 10세대 이렇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태부호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이 가문이, 록펠러 가문이 당신께서 이루신 참 사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셨을 텐데, 하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록펠러 가문을 이루게 하는 초석이 됐고, 또 록펠러 가문이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록펠러 묘지석과 이 오벨리스크 앞에서 소락수트라 박기철이었습니다.